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죠? 제가 수제 맥주 펍을 운영한 지 한 2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어제 가게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망했더라고요. 가게가. 네,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요즘. 그래서 저는 다른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최근에 핫한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전거 구매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노마진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 아니, 농담은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스마트 스토어 자전거를 하시는 분이니까 자전거를 좋아하세요? 예, 제가 자전거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 후로 이제 자전거 제가 아니 왜 꼭 자전거였냐면 일반 자전거는 아니고 여기가 스마트 스토어가 너무 레드오션이에요. 너무 레드오션이라서 제가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이쪽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입 안 하고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레드오션이냐면 해외 직구로 제가 사는 것보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구 구매 대행으로 사는 게 더 싸요. 그러니까 걔네는 소매가가 아니라 도매가로 중국에서 떼다가 중국 소매가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싸게 파는 물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 도매를 뚫지 못하면 승산이 없어서 제가 되게 레어한 장르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중에서도 여행용 자전거 아니면 뭐 클래식 자전거 이런 쪽으로 일반 MTB 이런 거로는 승산 없고요. 중국은 브랜드는 따로 자기에서 그런 건 안 하고. 예, 뭐 브랜드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클래식 바이크 같은 경우는 브랜드보다도 디자인 보고 사니까. 그럼 그게 우리나라 해외에서 해오시는 거예요? 네. 뭐 미국 쪽? 아니요, 중국 쪽이요. 중국 쪽. 국내에 이제 없는 걸로. 그래야지 마진을 좀 붙일 수 있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마진을 남길 게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한 거는 자전거가 어쨌든 좀 단가가 그래도 10만 원 이상 있으니까 10,000원짜리는 진짜 마진이 막 800원 이렇게 남아요. 700원. 그거 그럼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가 네. 말씀하셨듯이 엄청 많이 하니까 아이템 설정이 되게 아. 중요하잖아요. 저도 아직 시작한 지 뭐 이제 2주, 3주 됐는데 저 첫 물건 하나 팔렸습니다. 이번 주. 네. 되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 플러스 얼마나 뭐 팔렸냐면 자전거가 팔린 게 아니고 자전거랑 서브로 인형 하나, 큰 인형, 바디필로우 인형 하나 올렸는데 어떤 여학생이 하나 사줬더라고요. 인형. 2만 원 조금 안 되게 남았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팔린 게 아니라 바디필로. 바디필로우 팔렸어요. 주력은 자전거인데. 아직 멀었어요.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벌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걸로 돈 벌려면. 이제 잡담은 좀 여기까지 하고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확신 가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그냥 내 생각이구나. 세상은 절대 내 생각처럼 흘러가는 거 아니고 내가 여기에 공부 많이 할수록 애착도 강해지고 내가 여기 뭐 임원들 얘기 들으면서 막 감화돼가지고 엄청 좋아해봤자 그거 그냥 서진원이라는 일개 개인의 짧은 생각일 뿐이구나. 시장의 흐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만약에 손해를 많이 봐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반토막이 나서. 그냥 그거 내 마음 아픈 거지. 아무도 서진원이 반토막 났는지 30% 잃었는지 50% 벌었는지 몰라요. 시장은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오직 나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제표를 읽어야지 아까 우리가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골고루 나눠주려면요. 성적표를 읽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성적표를 보는데 수미양가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읽는 걸를 성적표 읽는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더 뭐 여기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그 피트황이라는 분이 계셔요. 주식 투자를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피트황의 똑똑한 뭐 치과 의사의 똑똑한 배당주 투자인가 뭐 그런 책을 내시고 오프라인 강의를 몇 번 하셔가지고 제가 가봤어요. 강의를 하셔가지고 듣는데 재무제표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무슨 추리소설처럼 대단해요. 보면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듣고 아 나도 저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난 저렇게 못 할 거야. 반드시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찾아내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치 투자를 진짜 막 집요하게 하는 인간들은 이 회사의 기업 실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물건 납품받는 회사들을 다 뒤져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이 재료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안 다음에 이 회사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역추론해가지고 아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양반이고 피투한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대표가 어디로 좀 수상한 거래 정황을 재무제표를 보고 찾아낸 거예요. 덩어리가 평상시에는 한 100억씩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한 300억 정도 움직여. 뭐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어떤 회사로 갔는지 납품처 찾아봤고 그 납품처 여기 회사 사장이 무슨 유씨고 그쪽 회사도 유씨? 왜 유씨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친인척 관계고 뭐 이런 것까지 찾아내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저건 그냥 저 인간이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100억씩 하다가 300억 했다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 회사 사장 이름이 유씨라고 친인척 관계? 여기서 이익 빼돌려가지고 이런 생각 나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냥 우리 이거 성적표다. 과거의 성적표. 성적표는 뭡니까? 시험 보고 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다음 시험 어떻게 볼지 맞출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평상시 잘하던 녀석이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지 정도만 생각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요. 네이버 증권에서 그냥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5등급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이버 증권에다 여러분이 노트북으로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치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볼게요. 여기 일단 전체 연간 분기 이렇게 있는데요. 연간 단위로 먼저 크게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분기 단위로 해서 가장 최근 이 회사의 성적표를 분기 단위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연간 단위로 보면 여기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이걸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영업형 활동 현금 흐름 이게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 그리고 비율이 있어요.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리고 아까 말했던 ROE, 자산이익 성장률, 자본 성장률, 뭐 자산 성장률, 부채 비율 이런 비율들이 있는데 이런 비율들도 우량성을 평가할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PBR, PER, 뭐 DPS, 배당률,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당과 PER, PBR 이런 것들은 저평가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요. 그냥 직감적으로 이쪽 섹터는 이 정도 PER, 이 정도 PBR 이 맞을 거야 라고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대충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딱 막 제가 그거를 정량화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진 않았지만 이 정도 ROE 예를 들면 이 정도 자본 성장률이 있는 회사면 이 정도 프리미엄 받아도 돼 라고 하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경험적으로 와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무슨 이 종목이 이 종목보다 더 좋은가? 삼성전자가 카카오보다 좋은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좋은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막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 어떻게 나갈 거, 어떻게 나갈 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죠. 스토리텔링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적표 봅시다. 네. 삼성전자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성적 누가 높은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PBR 면에서는 누가 더 높고 PER 면에서는 누가 더 높고 배당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고 자산이익이라던가 이익률 면에서는 어떤 회사가 더 좋은지 우린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좋은 거 합시다.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익지표에서 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매출액. 매출액은요. 총 판매량. 그냥 뭘 팔든 간에 팔린 금액 총액에서 원가를 빼요. 그럼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액 분의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률이겠죠. 그렇죠? 그걸 아까 우리가 우량성 지표에서 봤던 GPA라는 게 그거예요. GPA가 영어로 그냥 GPA 써놔서 그렇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매출 총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게 A가 자산이었고 매출 총이익률이겠죠. 그게.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 원가를 뺀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판관비라는 게 있습니다. 판관비, 판매관리비라고 하는데 물건을 팔 때 그냥 사세요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파는 사람 애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또 가게 간판도 달아야 되고 전기세도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판관비입니다. 마케팅 하는데 광고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죠. 그러고 나서 남은 게 영업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뺀 게.
근데 그 영업이익에서 기타 손익이 또 있어요. 아, 이거 사업하려고 빚도 졌잖아요.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세무비용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금융비용이라던가, 뭐, 이런 비용들, 기타 손익과 금융손익, 이런 것들을 빼면 순이익이에요. 아, 이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법인세까지 빼면 순이익이에요. 그냥 그 외에 영업이익에서 방금 말했던 기타 손익이랑 법인세까지 세금이랑 뭐 낼 거 다 내면 순이익이에요. 그냥 요거는 좀 무시하시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 다음에 순이익. 영업이익에서 기타 손익, 금융손익, 법인세까지 빠지면 완전한 순이익.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의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순이익이 진짜 그럼 순이익인가? 이 순이익은 만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지냐? 판관비를 덜 썼다고 뻥칠 수가 있어요. 마케팅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마케팅을 하기로 했어요. 광고비를. 아직 계약금만 10억을 걸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계약금 10억 건 순간부터 광고시는 시작됐고 아직 잔금은 다 안 치렀지만 나 이거 100억짜리 판관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나 이거 잔금 안 줬으니까 다음 분기에 쓸 거야 하고 다음 분기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약간 2월하고 땡기고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이익을 호지고대로 믿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요 건드릴 수 있는 게 많아지죠. 매출 원가 이거 솔직히 이거 하면 장부 조작이지만 매출 원가 사기치기 조금 힘든 부분이지만 여기서부터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조금 있어요. 뭘 덜 냈고 뭘 지금 땡겨서 냈고 다음 분기에 낼 거 지금 냈고 그래서 가장 순수한 지표는 매출 총이익이라고는 합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아니라 그 노비막스라는 뭐 교수가 아까 말했던 GPA라는 지표를 만들었는데 야, 이 중에서 영업이익도 못 믿겠고 순이익도 못 믿겠고 매출 총이익, 이 매출 원가까지 속이면 그거는 장부 조작 사기니까 매출 원가까지는 안 속였을 거고 매출 총이익 그러면 총 자산 얘네가 회사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 돈분의 매출 총이익이 진짜 얼마나 나는가 총이익이 얼마나 나는가 왜냐면 이 매출액이라는 거는 마진 안 남기려고 하면 엄청나게 뻥튀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익이잖아요. 이익. 매출액이랑 이익이랑의 차이가 그거죠. 매출액은요. 매출 원가 엄청 높고 마진 하나도 안 남긴다 그러면요. 요번 연도 100억 팔았던 애들이 내년에 1000억 파는 거 일도 아니에요. 출혈 경쟁하면서 그냥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매출 총이익을 자산으로 나눠서 GPA 그러니까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결국. 우리는 보통 순이익률이 몇 프로인가 이런 걸 보는데 그 노비막스 교수 말에 따르면 순이익률은 못 믿겠다. 순이익이 얼마인지 저 차이를 못 믿겠으니까. 영업이익률도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 매출 총이익률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률을 못 믿을 때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표 봤죠?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이 이 순이익이랑 연간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막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그러면 이 녀석들은 돈만 번다고 지금 막 몇 분기째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 그래서 흑자 도산하는. 아니 재무제표 까보니까 돈은 벌었다고 흑자인데 막상 계좌에는 돈이 없어서 애들 월급도 못 주고 빚도 못 갚고 그러다가 도산해버리는 그런 케이스. 대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예전에 딱 그 케이스였어요. 14년인가 15년인가. 그런 녀석들을 피하려면 현금 흐름도 봐야 된다. 두 번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했던 매출총이익률은요 안 나와요. 네이버 지표에. 직접 구해야 돼요. 자기가 자산 나누기 매출총이익 해가지고 직접 구해야 돼요. 그게 귀찮죠. 그러니까 일단 영업이익만 봅시다.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믿고 영업이익률을 봅시다. 영업이익률로 우량성 지표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제조업 평균. 반도체는 높죠. 그리고 조선은 낮고 평균 한 5% 정도 된다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중에서도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 잘 나올 때만 50% 나왔었죠. 네. 그런 회사가 20% 나오는 회사보다 당연히 우량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업이익률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데 PER이라든가 뭐 자산 총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가지 다른 조건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매수를 할 때. 그래서 우량주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우리는 우량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고 우량주가 일시적 저평가를 받을 때 사는 게 워렌 버핏식 가치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이익지표로 가치투자 종목을 찾는 방법.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아닌데 전에 제가 한 18년부터 카카오를 되게 유심히 봤는데 결국 투자는 못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투자는 못하겠고.
매출액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카카오가 지금도 계속 올라요. 매출액은. 근데 매출액은 오르는데 영업이익이 그대로예요. 어떤 소리죠? 매출액이 오르는데 영업이익이 그대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 회사가 왜 그럴까요? 아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 사이에 뭐 들어가죠? 매출 원가랑 판관비 들어가죠. 매출 원가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파는 물건 특성상 원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판관비예요.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그대로다? 판관비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건데 그 판관비가 뭔가 생각해보면요. 걔네가 직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판관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제조업도 아니고. 마케팅비예요. 마케팅비. 그렇죠? 마케팅이라는 거는 마케팅을 하면 물건이 더 잘 팔리죠. 매출액이 오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마케팅이 성공했다는 소리죠. 매출액이 또 올랐어요. 판관비는 더 늘었어요. 무슨 말이죠? 마케팅 이만큼 썼는데 그게 또 성공했다는 소리죠. 사실 그때 투자했어야 돼요. 지금 와서 땅을 치는데 이제 와서 보이는 건데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안 늘어. 무슨 말이냐? 제조업단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마진 안 남기고 그냥 무조건 파는 거야. 떨이 판매로. 그런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카카오라든가 그런 회사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이게 원가 자체가 안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회사지만 살 수 있죠. 투자해볼 만한 회사죠.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가치 분석을 할 때 이런 거를 좀 신경 써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적었습니다. 매출액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좀 더 올라요. 매출액 올라가는 비율보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겠죠. 그런 기업들은 보통 그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인 경우가 많아요.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올라간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건을 여기저기서 너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매출액이 올라가는 속도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따라잡았다? 얘도 달라 그러고 쟤도 달라 그러고 얘도 달라 그러고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상황에 야 그러면 웃돈 줄 테니까 더 줘. 웃돈 줄 테니까 더 줘. 그래서 매출액 상승보다 영업이익 상승이 더 가파라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그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2018년쯤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랬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반도체 업종이 조금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또. 자, 여기 이런 회사는 그냥 계속 이게 이어지진 않겠죠. 매출액이 올라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서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런 기업에서 투자 그 포인트를 어디서 잡을 수 있냐면 이런 기업들은요. 일단 계속 올라가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되냐면 탁 꺾였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에서 사이클 산업, 예를 들면 정유화학이라던가 제가 예전에 S-오일이라는 회사를 이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5년쯤에. S-오일이라는 회사가 그때 14년인가? 16년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때 오일 쇼크 한번 와가지고 기름값이 한 200달러 가는 게 엄청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엄청 떨어져서 S-오일이라는 회사가 그 매출이 떨어지죠.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인데 원유 자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출이 떨어지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완전 개박살이 났죠. 그리고 걔네 유조 탱크에 있는 그 녀석들 기름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상황이 완전 메롱이 됐었어요. 그런데 떨어지다가 기름값이 이제 뒤지부진 하니까 이제 다시 매출액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똑같은 비중으로 올라가고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매수를 했었고 S-오일에서 되게 큰 시세 차익을 거두고 배당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이런 기업들은요. 보통 사이클 산업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도 방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중에 끝물로 가게 되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꺾여요. 우리나라 기업이요. 사실 코카콜라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런 기업이 없어요. 20년, 30년 투자할 만한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삼성전자 정도나 되면 모르겠는데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결국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익지표로 우리가 주식 종목을 찾는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이클 종목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이클 안에서도 치킨 게임이 끝난 사이클이라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순간이거나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순간이거나 우리가 이익지표로 찾을 수 있는 건 한 이 정도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산 중에서는요. 자산을 크게 나누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쉬워요. 개념은. 유동자산은 유동하는 자산.
움직이는 1년 내에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을 팔 때 기업에서는요. 현찰 박치기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음으로 달아놔요. 이제 다음 달에 결제할게요. 다다음 달에 결제할게요. 이런 식으로 달아놔요. 물건을 팔고 뭐 한 3개월치 결제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외출채권. 현금으로 파는 경우도 뭐 없진 않죠. 현금 뭐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하면 거의 현금이죠. 단기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어디 투자할 때 마땅치 않으니까 뭐 예금 같은 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 거고 재고는 물건 아직 못 판 거. 여기서 이 자산을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매출채권의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매출채권 회수율입니다. 회수율. 매출채권이 빨리빨리 회수가 안 되면요. 외상이 많이 달리고 있다는 소리거나 아니면 외상 다는 고객들이 너무 많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장사가 잘 되면 외상 고객한테 강짜 부릴 수 있겠죠. 안 팔아. 외출채권이 크다는 거는요. 기업의 경쟁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이 을이라서 휘둘리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현금이 많은 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사실. 누구는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금이 많다는 건 최소한 일단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할 때 기업이 왜 힘드냐면 현금 없어서 힘들어요. 기업이 부도나는 거는 현금 때문에 부도나요. 현금 흐름이 꽉 막혀서 유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금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단기금융상품은 현금이에요. 사실. 여기서 근데 재고는요. 재고 자산 회전율을 구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재고자산 회전율 구하는 공식이라든가 막 이런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이 그냥 네이버에 쳐보시면 바로 다 나와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왜 구해야 되냐? 재고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빨리 팔리면. 근데 이게 1년에 한 바퀴 돈다 만약에 1년 동안 안 팔린다. 패딩 회사로 생각해 볼까요? 패딩 회사가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5월이에요. 패딩 회사. FNF라고 봅시다. 근데 재고가 많아요. 지금 5월인데 재고가 많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사실 여름에 완전 덤핑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거 자산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11월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재고가 많아. 그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12월에 팔아야 되는 패딩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자산을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유동자산 안에서 제일 왕으로 치는 거는 회전율 높은 매출 채권 그리고 현금. 재고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산업의 경우에는 재고를 그냥 반토막 쳐요. 재고 자산이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럼 저는 그냥 500억으로 쳐요. 그거를. 네. 그러고 나서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산업마다 이 재고 자산이 너무 틀려요. 방금 말한 것처럼 패딩 회사에서는 계절마다 그 재고의 가치가 너무 다를 것이고 예를 들면 뭐 건설 회사에서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아파트 건물 이런 것들도 재고고 이게 만약에 완판 분양이 된 거면 사실 이거 재고가 아니라 진짜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완판 분양이 안 됐으면 재고고. 그래서 그걸 좀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업종에서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자. 하지만 현금이랑 단기금융상품은 매출채권까지는 어쨌든 매출채권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고정자산은 부동산, 공장설비, 건물, 특허권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그레이 형식 가치 투자. 김자영님, 그레이 형식 가치 투자가 뭐라고 그랬죠? 심플하게 말하면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큰 회사예요. 현금성 자산. 근데 이게 많은 가치투자연구소에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그냥 자산이 시가총액보다 크면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요. 얼마나 사람 피말리게 하고 고생시키냐면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진짜. 특히 이 부동산 쪽에서 사람 골머리 썩이는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기업 중에 BYC라는 기업도 있었고 KT도 있었고 지금 뭐 BYC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KT 같은 경우는 제가 샀던 금액보다도 더 싸요. 제가 5년 전에 샀던 금액보다도 지금. 뭘로 저는 이걸 봤냐면 부동산으로 봤어요. KT는요. 예전에 한국통신 시절에 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 알짜 지역에 다 땅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시절 그 지가로 계산을 해서 장부에 반영을 해놔서 땅이 엄청 많아요. 사실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엄청 많은 자산이 있어요. 땅으로만 봐도. 그래서 가치 투자다 이거는. 땅만 팔아도 이 회사는 대박이다. 나중에 땅을 조금이라도 팔려는 낌새가 보이면 주가가 폭등할 거다. 안 팔아요 근데. 안 오릅니다 주가가. 지금도 떨어졌어요.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옆으로 기고 있고.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BYC 그 제가 가치투자연구소에 참 우선주는
최고다? 뭐 그런 닉네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BYC를 한 8년 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아직도 물려 있어요. 네? BYC가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구로 쪽에. 근데 회장님이요. 같이 재평가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재평가 해가지고 자산가치 올라가면 나중에 애들한테 상속할 때 상속세 많이 내야 되는데 주주한테 돌아오지 않는 돈이에요. 그 재산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인수합병해버릴 거면 몰라도 주식 투자자로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밸류 트랩에 빠졌다 그럽니다. 밸류. 가치는 있어요. 가치는 있는데 함정이에요. 벗어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5년, 사람이 5년을 투자하면요. 못 그만둬요. 자기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네, 우리 그런 투자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자산은요, 진짜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특히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석유화학 업종 투자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석유화학 업종에서 공장 설비라고 하는 거는요. 공장이 잘 돌아가고 그 업황이 좋을 때는요. 이게 다 진짜 실자산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망했어요. 이거 얼마나 될까요? 이 자산이. 그냥 철값이에요. 철값. 그렇죠. 지금 자산가치 100억이지만 나중에 만약에 망했어요. 철값 1억이에요. 그거를 PBR이라는 이름으로 자산이라고 반영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업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업황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고 PBR이 엄청 낮아요. 근데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 녀석에서 엄청난 가치평가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얘가 철값 받고 있는데 얘가 잘 기사회생하면 100억의 값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허권, 건물 이런 건 힘듭니다. 특히 특허권은 힘듭니다. 특허권은 없는 돈 칩시다. 건물도 힘듭니다. 그거 언제 그거 다 분석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얘네 본사 빌딩 누구 명이고 지분 몇 프로고 얼마고 힘듭니다. 그냥 딱 재무제표에 나오는 보기 좋은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만 봅시다. 이런 거. 재무제표를 쉽게 봐야 돼요. 자산으로 숨은 알짜 기업을 찾기. 이 부동산 공정가액 계산. 아 이거 알짜 기업 아니에요.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나쁜 케이스. 이거는 잘못하면 물린다. 현금성 자산이 시총 초과하는 거 이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매출 채권 중에 미수금이 얼마나 되는가. 못 받는 돈도 그냥 매출 채권으로 일단 달아놓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화성산업 잠깐 얘기했죠.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미수금이 매출 채권이 꽤 커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돈까지 매출 채권으로 달아놨어요. 아니 세상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돈 누가 줍니까? 그럼 매출 채권 아니라 그냥 못 받는 돈이죠, 그거. 그렇죠? 그런 거 좀 분석 제대로 해야 되고. 재고 자산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자산 성질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장치산업 공장 설비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유동자산과 배당 성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이라는 거는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많아야지. 아니 고가의 임신 나온다고 우리 회사에 유동자산이 별로 없어요. 배당을 잘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기존에 배당 잘 주던 회사인데 올해 뭔가 유동성이 좀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뭐가 꼬여가지고 현금이 별로 없거나 뭐 회사 유동자산이 적어졌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배당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배당을 틈만 나면 올리던 녀석이 올해 유동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배당을 증액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투자를 할 때는 유동자산도 배당 성향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재무제표의 배당 DPS라는 게 나오는 게 이게 주당 배당금이라는 소리예요. 한 주당 배당금 이만큼 준다.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뭐냐? 당기순이익분의 배당 총액. 계산하면 EPS분의 DPS라고 할 수 있는데 EPS가 또 뭐냐? EPS는 한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초 용어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일단 모르는 부분은요. 멘붕 오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스킵하고 넘어갑시다. EPS가 뭔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다. 배당 성향이라는 건 어쨌든 1년 동안 번 돈 대비 배당 얼마나 뿌리는가를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70%다. 그러면 얘네 번 돈의 70%는 배당을 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수년간 근데 배당 성향이 일정한 기업은 이게 배당을 주는 기업은 둘로 나뉘어요. 배당 성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이 있고 배당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이 있어요. 보통은 둘 중 하나예요. 배당을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기업은 애초에 투자하지 마세요. 요번 연도는 배당 성향 99%, 1,000원, 다음 연도는 10% 막 이러면 그런 회사는 배당주라고 볼 수 없고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배당 성향을 한 50%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S-오일 같은 회사 아니면 석유화학 회사 그런 회사들은 번 돈의 절반 정도는 배당을 꾸준하게 합니다.
걔네들의 배당 금액은 그 해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얼마를 벌었는지 상관없이 주당 배당금 이 DPS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냥 한 주당 이만큼은 줘야지라고 사장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고 이런 배당 성향이 일정한 기업들이 사이클을 탈 때 진짜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런 녀석들을 잘 잡으면 저는 그때 S51에 샀을 때 4만 얼마에 사가지고 마지막에 9만 얼마에 팔았는데 마지막에 팔 때 배당을 제가 매수가 대비 14%를 받았어요. 배당만. 네, 그래서 배당만 그만큼 받았어요. 이런 사이클 투자에서 좀 활용할 수가 있다. 특히 배당 많이 주는 업종에서는. 그리고 시가 배당률은 주가분의 DPS. 그러니까 이 한 주당 배당을 얼마 몇백 원 주는지. 주가가 1,000원, DPS가 200원. 그러면 배당률 20%. 그렇죠? 시가 배당률이 아까 높을수록 향후 주가 상승률이 높았죠. 네. 그리고 이 배당이라는 게 또 재밌는 게 금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금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배당률이 5%만 돼도 사람들이 배당률 5%면 진짜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중 금리가 5%면 배당 5%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질 배당률. 그래서 시가 대비 그 국채의 그 이자율 대비 실질 배당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상대적 가치도 달라진다. 금리라는 거는요.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죠. 하락할 때는 쭉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쭉 상승하는 경향성이 있죠.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금리가 거의 제로에 붙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라면 배당주는 앞으로 매력도가 좀 덜하겠죠. 금리가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배당 주는 애들이 매력이 좀 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제로금리 거의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한 3%, 4%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5, 6% 주는 배당주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뭐 0%에서 1% 올라온다고 배당주 매력이 떨어지지 않겠죠. 반대로 말하면 또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배당주들의 매력이 부각되겠죠. 실제로도 배당주들의 흐름을 보면 금리 하락기에 주가 상승률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50분이네 벌써. 시간이 많지 않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재무제표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봐야 될 것들은 대충 얘기했어요. 대충 얘기했고 지표 상관관계를 빨리 좀 얘기할게요. PER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PER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 다시 한번 짚을게요. PER이라는 건 뭐냐면